자, 앞 시간에 대손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또 재고 자산으로 기타 채권들에 대한 자산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재고 자산 넘어갔었는데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그 대손 발생했을 때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를 봐서 먼저 끌어 쓴다는 게 키워드고 그 다음 대손 발생했을 때의 키워드가 매출 채권이면 대손 충당금 부족분을 대손 상각비라고 하고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한다라는 걸 아는지 대손 발생했을 때는 그 두 개가 일반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시면 대손 발생 시 회계 처리는 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 대손이 발생해서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못 받는다고 해서 대손 처리를 한 건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든 대손 상각비든 그렇게 회계 처리한 거를 대손 처리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 돈을 우리가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 중요한 거래가 발생한 거죠. 우리 기업에게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걸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라고 했어요. 그럼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신경 써야 되는 게 언제 대손 발생한 걸 지금 회수한 거냐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올해 발생한 것보다 올해 이전 게 더 많이 나와요. 특히 회계일급은 무조건 전기나 전기 이전이라서 책에서도 대손 충당금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올해 대손이 발생했던 거를 올해 발생한 거를 우리가 올해 회수하게 되면 이 대손 처리했던 걸 취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손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손 처리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그대로 대변에 지워주는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으로 다 처리했으면 대손 충당금일 거고 대손 상각비로만 처리했으면 대손 상각비를 지웠을 거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를 섞어서 쓰면 두 개를 다 그대로 똑같이 우리는 취소하는 처리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대손 상각비라는 건 그 다음 회계 기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취소할 수 없는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이 발생한 게 전기나 그 이전이라 그러면 우리는 비용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일단 대손 충당금에 모아둔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모아둬도 기말에 설정하는 대손 상각비 금액이 줄어들거나 환입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대손 충당금을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손금 회수에 대해서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지금 대손 발생한 거하고 대손금 회수하는 거하고 이 양쪽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여기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할 거다라고 했었죠. 지금 문제 출제위원이 그 저와 같이 나중에 볼 외화 거래하고 대손 거래를 좀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계정 과목 중에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었는데 사실 세무사의 시험에서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두 개는 같은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주주 임원 종업원을 그냥 임직원 등이라고 부르는 것밖에 의미 차이가 없죠. 그럼 우리 직원한테 갑을 해줄 때에 이제 가불금조를 우리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혹은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지급할 때 썼다가 우리는 급여 지급할 때 가불금 빼고 돈 주겠죠. 그때 돈 갚은 걸로 주임종 단기 채권을 지워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거래처를 생략하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거래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도 갑을 해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우리는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직원이 갑을 해갔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거래처로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급여 지급할 때 그 직원 월급에 대한 거 갚았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빼고 줬으니까. 자, 그럼
이제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봤는데 선급금, 선수금은 제 표현대로 하면 본 거래가 일어나기 전, 실제로 물건을 내가 샀거나 아니면 전달해 주기 전까지 우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선급금이라는 건 먼저 선 줄급자, 미리 돈 준 거예요. 선수금이라는 건 먼저 선 받을 수, 미리 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 같은 걸 주면 대변에는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금 미리 준 돈이라고 쓰는데, 누구한테 미리 줬는지를 꼭 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를 써야 되고, 반대로 내가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내가 돈 받은 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변에 미리 받은 돈이다, 먼저 선 받을 숫자, 선수금이고, 이것도 내가 물건 넘기기 전까지는 아직 내 돈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급금은 아직 내가 물건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 돈이에요. 자산 성격인 거고, 선수금은 아직 내가 줘야 될 물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금요일 날 저와 같이 공부했던 계정 과목 중에서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는데, 가수, 선수, 예수 이 세 개는 전부 다 부채예요. 유동부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뭐 이론에서 분류 물어보더라도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러면 가수, 선수, 예수 세 개는 유동부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가수금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 당좌자산 챕터죠. 당좌자산 챕터인데 반대되는 계정으로 유동부채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부채에 가면 엄청 빨리 지나갈 거예요. 부채는 그렇게 볼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인 계산액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을 때 가지급금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이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우리 부가가치세법 했을 때 직원이 한테 회사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복리후생인데 대표이사가 회사 물건 가져갔어요. 그럼 그 물건 가격도 우린 가지급금이라고 할 거예요. 대표이사는 복리후생이 아니고 그냥 회사 돈, 회사의 물건이든 뭐든 가져가면 돈 빌려간 거예요. 그게 생각인 거예요. 대표이사하고 직원하고는 달라요. 모든 세법이 우리 직원한테는 우리 회사를 통째로 줘도 잘했구나라고 해요. 근데 대표이사는 단돈 1원도 못 가져가도록 이제 법이 가져갔으면 넌 다 빌려간 거야. 미래 이름도 공부하시면 그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가지급금이 그런 용어들하고 좀 섞여서 쓰이는데, 근데 일반 전표에서만 문제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주는데, 시험에서는 출장비를 이제 줄 거예요. 출장비를 이제 여비 계산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출장비 얼마를 줬다라고 해서 그냥 딱 그 금액이 나오면 바로 출장비를 뜻하는 여비교통비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그 금액을 알 수 없을 때, 대략적으로 줬을 때 가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인식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딱 이 금액인지를 알아야지만 비용이다, 그래야 내 돈 아니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거든. 수익도 이만큼 내가 정확하게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수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출장비 얼마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준다면 출장비 저는 맞지만 그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써두는 거고, 그럼 나중에 추후에 직원이 돌아와서 그 출장비에 대한 실제 지출액을 정리를 하면 그때 이 가지급금을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급할 때에 가지급금이 아니고 전도금이라고 처리했다면 우리는 정리할 때는 전도금을 지워야 되겠죠. 지금 정산하는 시점에 대변에 이 가지급금이라고 쓴 거는 지급할 때 가지급금을 지우기 위한 거니까, 지급할 때 전도금 처리했다라고 하면 전도금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 지급할 때는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지급할 때 전도금 처리하시오, 가지급금 처리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럼 그냥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정산하는 시점에서는 지급 시 전도금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도금을 지원하는 거고 그냥 가지급금 처리된 거면 가지급금 지우면 되겠죠. 그럼 이 가지급금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우리 회사에 그 금요일날 제가 설명했던 이 사항 말고도 우리 회사에 어디에서 들어온지 모르는 자금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돈이 들어왔으면 내 장부 잔액하고 실제 잔액 맞추기 위해서 자산을 증가시켜 주는데 모르잖아. 아직 내 돈인지 모르죠. 그러면 가수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그랬다가 원인을 밝히게 되면 이 가수금을 반대편에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수금은 우리가 돈 빌려온 개념처럼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내 돈 아니잖아. 그죠? 그냥 지난 말로 뉴스 보니까 잘못 입금된 몇십억이었지? 그 돈을 미국에서 안 돌려주고 쓰다가 결국은 구속됐더만. 그런 뉴스 기사도 있더라고. 자기 돈 아닌데 잘못 입금된 건데 그걸 써버린 거죠. 그래서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는 돈은 아직 내 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가수금도 원칙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거래처를 제가 안 쓴 거예요. 부채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직원 이름 적어둘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론 시험 보는 상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가수금에는 거래처를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썼다가 밝힐 때 치우면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어느 직원이 무통장 입금했더라 뭐 이런 거는 기록을 해두는 게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자, 다음 이제 우리 선납세금하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봤는데 선납세금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중간연합세 전년도 총 1년치의 법인세의 절반을 우리가 사업하게 되면 중간점인 6월 말까지 사업을 했다면 8월 말까지 중간연합세 법인세 절반을 납부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를 실제 우리가 내야 되는 날이 아닌 그 이전에 내게 되면 미리 낸 세금이라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할 때도 선납세금이라고 하는데 이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는데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그럼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그 또한 우리는 세금 떼인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금 미리 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떼이는 건 어떤 게 떼이냐면 우리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떼이는 거예요.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 지급하는 사람한테 그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내라는 게 원천징수인 건데 그럼 지금 우리 법인이 돈을 버는 건데 나한테 지급하는 자가 내가 낼 세금을 자기가 떼서 세금을 내버리는 거예요. 세무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낼 시기가 아닌데 세금을 떼인 거죠. 원래 이자 100만 원 다 받아서 100만 원에 대한 세금 내야 되는데 지급하는 자가 이 돈을 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세금 미리 낸 거니까 나중에 세금 낼 때에 이 돈 빼고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거를 자산으로 분류되는 선납세금으로 다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우기 전까지 차변에서 안 지워지고 다 모여 있겠죠. 쌓여 있다가 기말에 이 금액들을 빼고 지급하겠다고 총 법인세를 계산을 해서 이 선납세금을 제외하고 대변에 쓰면서 지우면서 나머지를 내년 3월 말에 내겠다라고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내게 되면 선납세금이다라고 쓰는데 반대로 우리 회사가 지급하면서 대리 납부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걸 예수금이다라고 해요. 이 예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사장님들이 좀 나이 드신 사장님들은 많이 써요. 특히 그 경리사무원이 신입이죠. 그럼 원천징수 했냐는 말을 예수했냐라고 하면서 잔소리처럼 궁시렁거려요. 왜냐면 그걸 빠뜨리고 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원천인수 세율이 틀린데 사장님들이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이제 계속 말하는데 그게 지금 그 예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금이에요. 그럼 이 예수금은 세금에 대해서도 예수금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대신 납부하려고 직장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의료 그 직장의료보험 건강의료보험이죠.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직원이 부담할 거 회사가 부담할 거 합쳐가지고 회사가 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부담해야 될 걸 급여 지급할 때 징수하는 걸 전부 다 예수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직원이 당연히 자기가 돈 번 거에 대한 세금이니까 다 부담하는 건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회사와 정원이 반발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절반의 금액만 징수를 하겠죠. 그럼 이 돈을 빼고 지급을 할 거니까 총 급여에서 대리 납부하기 위한 예수금 제외한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우리 회사 돈이 아니죠. 우리 회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납부할 때에 이제 대변에 납부하면서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내 돈이 아닌 걸 가지고 있으면 부채인데 이 예수금도 직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겠죠. 그래서 부채인데 거래처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쓸 거예요. 근데 어느 직원 거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국세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두 개를 분리해서 이건 세무서에 낼 거다, 이건 우리 구청이 낼 거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회사도 있긴 해요. 저는 좀 궁상맞게 쓴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회사가 있긴 하더라고. 그 일일이 하면서 이제 구분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회사가 자기들의 간섭을 만든 거고 우리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납부하면서 다 지워주는 거니까 이 예수금은 납부하는 시점에서는 직원이 부담한 부분이 예수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사실 건강보험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둘 다 써도 되고 국민연금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금 둘 다 써도 되는데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를 쓰라고 말해줘요. 이거는 말 안 해주면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럼 회사가 지원하는 부분만큼의 금액은 비용 처리하는 거고 직원이 부담한 거는 예수금을 지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당좌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자 이제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자와 같이 54페이지 봤었죠. 재고자산은 우리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럼 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를 하는데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이제 그 취득원가라고 표현하는 건 내장부에 취득한 재고자산 계정 과목으로 써둘 금액이 얼마냐가 취득원가예요. 그럼 이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건 우리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할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한 거는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했다라는 건 이 취득 시점은 우리는 재고 자산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니까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인 거예요. 흔히 쉽게 생각하면 공장이나 창고에 딱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그 전까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원재료라면 원재료, 상품이라면 상품 이렇게 쓰는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 뭐 보험료면 계정 과목 쉬워요. 보험료예요. 운반비는 계정 과목이 운반비예요. 비용 계정 과목들은 그렇게 많이 안 어렵는데 그럼 취득점 이후라면 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쓸 거고 이전이라면 취득한 자산 계정 과목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갑자기 딱 멈추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통관 재비용 이런 거예요. 관세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걔가 생뚱맞게 툭 튀어나오면 관세? 세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관세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수입했지 이걸 생각해서 원재료 수입했으면 원재료, 상품 수입했으면 상품이라고 써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품이라면 나중에 이거 팔았을 때 그 관세까지 뽑아야지. 그죠? 그래야지 파는 사람이 당연히 그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그걸 모아두는 거예요. 자, 다음 자고 이제 55페이지에 환출, 환입, 할인, 애누리 이런 걸 봤는데 환출, 환입은 반품이었죠. 환출은 도로 내 보내는 거니까 내가 반품하는 거. 환입은 돌아오는 거니까 내가 반품을 받은 거. 할인은 약정이나 조기 회수에 의해서 금액을 감액해주면 깎아주면 할인이라고 할 거고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깎아줄 때 그때 우리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아니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환출 및 애누리하고 할인 계정 과목은 이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상품하고 원재료는 재고 자산이니까 차변이 자기 자리죠. 그럼 차변이 자기 자리인 이 자산을 차감 줄여주는 성격이 되려면 대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기할 때 이렇게 대변에 발생하는 자산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쓰는 거고 차감 계정은 항상 자기 짝지를 꼭 선택해야 돼요. 이 그룹의 이 분류의 차감 계정이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딱 특정해서 저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꼭 자기 짝지를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 해놓고선 급하게 엔터 빠바박 치는 순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매입 할인하면 나올 텐데 우리는 시험은 FAT 1급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 사서 제품 매출을 할 거예요. 근데 상품이 번호가 먼저기 때문에 상품이 위쪽이니까 얘가 먼저 있겠죠. 얘 두 개를 만약에 본다면 그럼 급하게 엔터 치면 얘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얘만이 아니고 많은 것들이 두 번째라서 나중에 실기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 및 시험 때 정말 그러길 바라면서 천천히 입력하면서 계정 과목 두 개 있으면 두 번째 거 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거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이 꽤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두 번째 거이기 때문에 얘도 두 번째 거겠죠. 주로 원재료 사서 제품을 팔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매출에서도 상품 매출보다 제품 매출을 훨씬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에서만 상품 매출을 보고 나머지는 상품 매출을 잘 못 봐요. 제품 매출을 볼 거예요. 그러면 할인이나 애누리가 나도 얘네들 짝지를 쓰게 되겠죠. 근데 상품하고 원재료는 재고 자산이지만 여기는 상품 뒤에 매출이라고 붙는 순간 이익이 붙어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가에 이익 붙이면 수익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수익이라서 대변에 위치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분기할 때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하면 팔았으니까 대변에 쓰고 싶잖아. 돈 팔면 나간 것 같잖아.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써도 그 위치는 정확한 거예요. 수익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고 쓰시되 매출은 수익이다. 수익 중에서 영업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은 영업수익이에요. 매출 외 나머지 수익들을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익을 줄여주는 계정 과목으로 얘네들은 차감 계정으로 차변에 있는 성격의 계정 과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그 어느 성격의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이라 하더라도 다 짝지가 있겠죠. 차감 계정은. 그럼 그 짝지를 꼭 맞춰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저하고 같이 본 것 중에 56페이지에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데 기말 재고자산 평가하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회계에서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도 기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신고사항이에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달라지겠죠. 이 매출 원가가 달라진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익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을 움직이면 이익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익 조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평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에서도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럼 이 재고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먼저 산출하고, 그리고 단가를 산정을 할 거예요. 수량을 항상 먼저 계산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 두 개 섞여서 나오면 얘를 먼저 계산한 후에 그리고 얘 단가를 산정할 거예요. 없어진 거 다 하고 남아 있는 걸로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갈 거기 때문에 항상 수량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수량 결정 방법은 일단 세 가지가 있으면 편하죠.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렇게 쓰는데, 제가 괄호 쓰면서 같은 용어다라고 쓰는 건 이런 시험에 이 용어를 쓸 때도 있어요. 문제 내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계속기록법은 아는데 장부기록법이 뭔지 몰라서 뭔 말인지 이해 못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같은 용어인데 시험에서 사용한다라고 옆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럼 이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사올 때마다, 팔 때마다. 그럼 팔 때마다 몇 개씩 어디에 나갔다라고 다 일일이 쓰기 때문에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제값이 있는데, 우리는 창고에 몇 개 남았다는 세지 않고 얼마 정도 남아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방식이 우리는 계속기록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실질재고조사법은 평소에 판매할 때 수량을 세지 않고 기말에 몇 개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수를 세어서 우리는 그 남아 있는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팔렸다라고 추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혼합법이라는 걸 쓰는데, 평소에는 판매 수량을 쓰고 그리고 하루 날 잡아서 실제 재고 수량을 해서 이 두 개가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으면 몇 개가 없어졌다라고 감모 손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없어졌는지 알기를 위해서 우리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우리 하루 날 잡아서 재고조사하고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량 결정 방법을 하고 나서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있는데, 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이라는 건 사올 때 물건 얼마에 사왔는지 일일이 체크를 하는 방식인 거고, 그리고 팔렸을 때에 그럼 얼마에 사왔던 게 팔렸다라고 1대1 대응시키는 방식이에요. 가장 정확하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조금 어려운 게 우리 개별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개별법을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물량 흐름의 가정법은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일반적인 방법인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물건을 먼저 들어온 걸 빼내야 된다가 아니고 금액을 계산할 때에 먼저 사왔던 단가의 금액이 지금 팔린 거의 금액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쓰는 방식인 거예요. 반면에 평균법은, 우리 이동평균법은 매번 물건 살 때마다 단가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10개를 샀어요. 그럼 그때는 한 개당 1,000원짜리인데, 그 다음 우리 똑같은 물건을 10개 더 사는데 2,000원에 산 거예요. 그럼 이 20개의 평균 단가는 1,5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동평균법인데, 이 이동평균법 하려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장부에 계속 기록을 해야지만 평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럼 물건 판매하기 시점 직전에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판매하기 직전에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인데, 총평균법이라는 건 그러지 않고 그냥 사업 다 하고 나서 그냥 기말에 한 방에 처리하는 거예요. 한 방에 올해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총 사온 물건 개수와 그리고 총 사온 금액들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 n분의 1하면 한 개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그 한 개당 가격으로 팔린 거 개수 곱하면 매출 원가고 남은 거 개수 곱하면 기말 재고 자산 되는 방식이 총평균법이에요. 가장 이익 조작이 작은 방법이겠죠. 뭐 1년 동안 사온 거 가지고 다 평균 내고 있으니까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회의 선출법은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회의 선출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자, 이제 특징 볼게요. 자, 숫자 계산하는 거는 이론 시험에만 나오는데 우리 책 바꾸고 할 거예요. 왜냐면 책 바꾸고 나중에 봐도 까먹더라고. 그럼 그때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만 보고 숫자 계산하는 건 TET 2급의 재고자산 계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1년 6번 시험 중에 5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점을 위해서라도 내가 인지되면 보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뒤에 해요. 앞부분에 하면 이론만 가지고 하는 건 많이 까먹으시더라고. 그래서 자, 그럼 우리 개별법이라는 건 원칙이라 그랬죠. 가장 정확한 건데 그래서 장점이 실제 물량 흐름하고 동일하고 가장 정확하고 수익 비용 대응에도 1대1이니까 가장 가까운 방법이고 하지만 거래가 빈번하거나 많으면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쓰는데 자, 선의선출법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죠. 그러면 장점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대응되는 원가도 사오는 것도 비싼 금액이 들어오게 되겠죠. 물가가 상승하면 점점 증가할 거고 물가가 하락하면 점점 하락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하고 우리는 일치하게 되고 우리가 옛날에 샀던 게 먼저 팔리니까 최근에 산 거는 내 재고 자산으로 남아 있겠죠. 선의선출법은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가장 가까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최근에 산 거는 창고에 남아 있고 선의선출법이니까 옛날에 먼저 산 게 팔리는 거니까 최근에 구입한 게 남아 있게 되겠죠. 근데 단점은 지금 오늘 팔았는데 옛날에 산 걸 대응하게 되죠. 그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판 게 전년도에 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산 거는 창고에 남아 있고 한마디로 지금 매출 원가가 되는 대응 원가하고 기말 재고 자산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성이죠. 팔았거나 남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팔린 게 옛날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한다면 과거에 샀던 건 싸게 샀겠죠. 그게 대응 원가가 되니까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많으면 번 거에 대한 세금 내는 게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후익선출법은 선의선출법하고 반대겠죠. 후익선출법은 최근에 산 거, 방금 막 물건 샀어요. 지금 팔았어. 그럼 걔가 팔렸다는 거예요. 제일 최근에 산 게 제일 먼저 팔린 거기 때문에 그럼 장점은 방금 막 샀던 게 팔렸으니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적합하겠죠. 단점은 내가 점점 옛날에 사왔던 걸로 팔렸다고 원가를 대응하게 되니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역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수익비용이래. 실제 물량 흐름에 역행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엉뚱한 소리 했어요. 실제 물량 흐름은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린 대응되는 원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은 옛날에 산 거 남아있죠. 우리가 재고를 다 소진 못하면 한 번 기초는 영원한 기초일 수도 있는 게 후익선출법이에요. 다 팔아야지만 기초가 없어질 건데 다 안 팔면 얘는 그 다음 연도로 계속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후익선출법의 최고 단점이 재고 자산이 옛날에 산 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공정 가치를 전혀 인식을 할 수 없겠죠. 이게 후익선출법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는데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아래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가중평균법이란다. 어제 제가 정리할 때에 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얘 둘이를 합쳐서 가중평균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의 평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물가가 상승할 때에 뭐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하에서 이런 규칙이 나온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규칙은 일단 작은 별, 큰 별은 아니고 작은 별 표시는 해두시되, 나중에 저와 같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보면서 이 규칙을 보는 게 훨씬 더 인지가 편하기 때문에 이 규칙에 대한 건 왜 되는지 모르고 보면 외워야 되지, 쓸데없이 안 외워도 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금액 가지고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적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재고자산 평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적합법이에요. 적합법. 이 적합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 얘는 우리 재고자산의 장부가액하고 하기 공정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준다는 게 우리 적합법이에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참고로 공정가액을 쓸 때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판매 가치 가격 빼기 판매 비용을 쓰는 거고, 얘는 제품, 상품, 제공품을 평가할 때 쓰는 거고,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걸 쓰는데, 이건 원재료를 할 때 공정가액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이 공정가액을 뭘로 쓸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실제 내 장부에 있는 것보다 가치가 내렸을 때에 표현한다는 건데, 그럼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장부가액이 1,000원인데 공정가액이 1,200원이면 그냥 1,000원이 작은 거니까 1,000원으로 보여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방금 언제지 표정이 너 뭔 소리야 하는 표정이었어. 그런 표정을 지어줘야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 그죠? 자, 보면 우리가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이 되겠죠. 하고 공정가액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했을 때에, 자, 취득 가격은 그냥 1,000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1,000원에 적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공정가액이 예를 들어서 800원이에요.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평가할 거니까, 그럼 이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은 이 금액이죠. 그러면 8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공정가액이 600원인 거예요. 그러면 600원이 낮으니까 6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게 되겠죠. 근데 공정가액이 1,2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00원이 낮은 금액이니까 1,000원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공정가액이 1,500원이에요. 그래도 이 두 개 중에 낮은 게 1,000원이니까 그런 1,0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게 되겠죠. 그럼 이 말은 곧 결론적으로 암만 높아도 취득원가보다는 높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취득원가가 보다 높아지면 낮은 게 취득원가니까 취득원가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저자는 엄청 복잡하게 책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하락액은 전액 인식하고 상승분은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한다. 근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방금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저가법은 재고자산 가치의 하락분은 전액 인식을 하고 상승분은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800원 내렸으면 200원 내릴 거고 또 600원 되면 200원 더 내릴 건데 올랐어요. 그럼 400원 높여놓고 그 다음부터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것 가지고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X1년도에 취득을 해요. 차변에 원재료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그럼 이제 내 장부 금액은 1,000원이 되었죠. 그죠? 그럼 이런데 X1년도 기말 공정 가액을 봤더니 800원인 거예요. 그러면 200원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800원으로 저가법 위에 둘이 비교해서 이 금액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0원을 낮춰줘야 되는데 얘는 가격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원래 취득원가가 1,000원이었다는 걸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 1,000원이었다는 걸 알면서 200원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8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데 난 1,000원을 안 까먹을 수 있게 기록해두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200원을 차감 계정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 원재료에 차감 계정으로 200원을 달아버리면 1,000원인데 200원 가치가 하락해서 800원이에요 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재료가 내리게 되면 원재료의 차감 계정, 상품이면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차감 계정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얘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가는 거예요. 원재료니까 그럼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1,000원인데 200원 달아서 800원이에요 라고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근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우리가 재고자산 가치가 하락한 게 우리 회사의 큰 과실은 아니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면 영업비용 처리 못해요. 영업외 비용인데 우리의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뭐 사회적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거예요.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게. 성격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X2년도 기말에 봤더니 공정가액이 600원인 거예요. 그럼 또 200원 내렸죠. 그럼 똑같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0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달면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같은 쪽 쓰면 둘이 합쳐서 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1,000원에 샀는데 400원 달아서 600원이에요 라고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800원이었는데 200원 더 내려야 됐잖아. 그래서 200원만 더 내려준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남 연도에 1,000원이 1,2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200원으로 보여주나요? 1,000원으로 보여줄 거죠.
그럼 1,000원으로 보여줄 거면 자, X3년도 기말 공정 가액이 1,200원인데 우리는 1,000원으로 보여줄 거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 지금 우리 회계 처리하기 전에 우리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죠. 1,000원에 샀는데 400원 달았다고. 그래서 600원이라고. 그러면 400원 달았다만 지워버리면 1,000원이에요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400원 내렸다는 말만 지워버리면 1,000원짜리잖아. 그래서 얘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400원을 줄여버리면 그냥 이제 얘만 남아 있을 거잖아. 그럼 1,0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게 되겠죠. 지금 얘네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 쓰면 편한 거예요. 이 한도 이내에서만 회복시켜주면 되잖아. 얘 다 없어지면 취득원가만 딱 남으니까 더 이상은 못 올린다 생각하면 되겠죠. 원래는 지금 600원 높이고 싶은데 얘가 400원밖에 없어서 400원만 끌어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성격이 가치가 내렸을 때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매출 원가로 처리했다는 건 영업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럼 얘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영업수익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영업수익은 매출이라 그랬잖아. 매출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나요? 재고자산 평가했던 게 돌아왔다고 매출이 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비용을 줄이는 매출 원가의 차감 성격으로 둔다는 거예요. 비용에서 줄이는 거. 우리 대손충당금 환입할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판관비의 차감. 그때는 판관비로 처리했으니까 얘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니까 매출 원가를 인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실기에서는 쉬워요. 실기에서는 자동 계산이라는 걸 나중에 쓸 수 있어서 그럼 이론적으로 얘 둘이 성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포함했는데 책에는 보시면 가산이라고 적혀 있죠. 포함이나 가산이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차감이다. 얘 성격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 평가 이야기 좀 더 하고 감모 손실 이야기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